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아침, 김태수 할아버지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시린 건 마음속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마포의 회색빛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먼 곳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길에 서둘러 합류했겠지만 이제는 은퇴한 지 5년째.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어제 저녁 남긴 김치찌개가 식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대충 국물만 데워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씹는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아침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냥 그렇지 뭐.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침이라 그래. 괜찮다. 혜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영상 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며 웃는 시간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신 거 저 정말 걱정돼요. 걱정 말라니까. 나 아직 건강해. 그래도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옆집에 아는 사람도 없으시잖아요. 혜진의 말에 김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지낸 지 오래였죠. 은퇴 이후 모임에 나가는 것도 뜸해졌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시작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 청춘 실버타운. 24시간 의료진 상주, 호텔식 식사,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 당신의 황혼을 더 빛나게 해드립니다. 영상 속에는 은발의 노인들이 웃으며 정원 산책을 하고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책을 읽는 여인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런 데 가면 혜진도 안심하겠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실버타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직접 시설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도착한 실버타운은 광고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정원 한가운데 분수가 솟아오르고 잘 다듬어진 잔디와 벤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한쪽 벽에는 대형 수족관 속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 매니저 박유진입니다. 차림새 단정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고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오니까 정말 다르네요. 저희는 입주 어르신들이 매일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객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6층 복도를 따라 걷자 깔끔한 원룸형 객실이 나왔습니다. 밝은 나무색 가구, 넓은 창, 작은 부엌, 깨끗한 욕실. 벽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의료진이 바로 출동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 안심이 되네요. 그 다음은 식당과 체육관, 도서관, 서예실, 수영장까지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주비와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입주금은 5억 원이고 월 생활비는 200만 원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걸 누리실 수 있어요. 김태수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 재직하며 모은 퇴직금과 저축이 딱 5억이었습니다. 은행 이자를 기대하기엔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았고 이곳에서라면 외로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혜진과 영상 통화를 하며 결심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한다. 정말이요? 그게 잘 생각하신 거예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건강관리도 잘 받으실 거예요. 입주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한 달 뒤 짐을 옮기는 날 아침, 직원들이 친절하게 짐을 옮기고 방안을 세팅해 줬습니다. 창문을 열자 정원의 푸른 잔디와 분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운 시작이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날 밤, 김태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안을 은은하게 밝히자 그는 이불을 걷어차며 느긋하게 일어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50분. 8시 정각에 식당 문이 열린다고 했으니 딱 맞춰가면 됩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셔츠와 니트를 걸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 호텔 뷔페처럼 꾸며진 식당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흰 식탁보 위에는 각종 샐러드, 빵, 과일, 치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선생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훈제 연어 샐러드, 갓 구운 토스트, 그리고 과일 주스입니다. 오 아침부터 이렇게 호화스럽네. 그는 접시에 연어와 샐러드를 담고 따뜻한 토스트를 곁들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옆자리에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은 남성이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어제 입주하신 분 맞죠? 네, 김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수예요. 은행 다니다가 은퇴했죠. 두 사람은 금세 이야기가 풀렸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끼리 금방 친해져요. 점심때는 식당 말고 1층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입주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매니저 박유진이 나와 시설 이용 방법과 프로그램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수영은 매일 오후 2시에 강습이 있고요. 요가는 주 3회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영화 상영이 있고 일요일은 합창단 연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여기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가겠네요. 오전에는 서예 강습에 참여했습니다. 붓을 쥐는 건 오래전 이후 처음이었지만 한 획 한 획목을 먹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여사님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이신데도 필체가 곱네요. 아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배워야죠. 점심은 단호박 스프와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를 썰어 한 입 베어 물자 부드럽게 씹혔고 입안에 육즙이 퍼졌습니다. 정말 호텔 식당 부럽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물 위에 햇빛이 반짝였고 강사가 준비 운동을 시켰습니다. 물속에선 관절에 무리가 안 가요. 편하게 움직이세요. 그는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오랜만에 활력을 느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나오니 박정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1층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난 은퇴하고 2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 사람도 안 만나고 우울증 올 뻔했지. 저도 비슷했습니다. 딸이 미국에 있어서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긴 그런 외로움이 없어서 좋아. 저녁 식사 후에는 영화 국제시장이 상영됐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혜진을 위해 평생을 살았지. 영화가 끝난 뒤 다른 입주자들과 정원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벤치에 앉아 들리는 웃음소리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지. 여기 사람들도 좋고 하루가 바쁘게 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마지막 보금자리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어질 거라고. 첫 달은 정말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에서 신선한 샐러드와 따뜻한 빵이 나왔고, 점심에는 매번 다른 요리가 준비됐습니다. 저녁엔 영화나 음악회, 혹은 친구들과 카드놀이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2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김태수 할아버지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어제도 샐러드였는데 설마 또? 식당에 들어서자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접시 위에 놓인 건 병아리콩 샐러드, 옆엔 식은 삶은 달걀 반쪽, 그리고 조그만 빵 한 조각. 이게 다야? 또 박정수가 접시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게 어제보다 더 간소하네. 식탁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네. 우리 돈이 얼만데 이딴 식단을. 할아버지는 묵묵히 포크로 콩을 찍어 먹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스테이크에 생선 요리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며칠 후 그는 오전에 서예 강습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아침에 청소부가 방문을 노크하며 오늘 청소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는 먼지가 그대로였고 화장실 거울엔 물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 안 했네. 그는 복도로 나와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제 방 오늘 청소 안 된 것 같은데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청소팀이 바빠서 못했나 봅니다.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그럼 오늘은 그냥 이렇게 두라고요? 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투에서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처음부터 큰 소리 내고 싶진 않아 그냥 들어갔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가 강사님 안 오셨대요. 안내 직원이 태연하게 말하자 모여있던 어르신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잖아. 그럴 거면 왜 시간표에 써놔? 태수도 팔짱을 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가 수업을 기다리는 동안 복도에서 잡담을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허술해지니 하루 일과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체육관 옆 사무실에 들어가 작은 요청을 했습니다. 저기 제 방 전구가 나갔는데 좀 갈아주실 수 있을까요?
데스크에 앉은 젊은 직원이 귀찮다는 듯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건 시설팀에 신청하세요. 여기가 시설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관 1층으로 가셔야 돼요. 태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시설팀은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처리될 일을 일부러 돌려보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여긴 서비스가 전혀 일관적이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 금요일 1층 카페에서 박정수, 옆방의 김용만, 그리고 몇몇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다들 느끼죠?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식단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이거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수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올 때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데. 그날 대화는 자연스레 불만과 우려로 채워졌습니다. 아직은 모두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혹시 이게 진짜 모습일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식당에 갔더니 조식 메뉴가 또 샐러드였습니다. 이번엔 드레싱도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한 어르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러다 나중엔 양상추 2장만 줄 기세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지만 속으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면 좋겠는데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며 마치 경고를 보내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자신의 평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 느꼈던 활기와 따뜻함은 사라지고 복도에는 한숨과 투덜거림이 자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점심 메뉴판 앞에 서 있던 태수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리 샐러드, 야채 수프, 사과 반 조각. 아이고 오늘도 잔디밭이네. 옆에서 김용만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도 아니고. 박정수가 트레이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고기 반찬이 이틀에 한 번은 나왔는데 이건 뭐 완전히 채식주의자 프로그램이야. 태수는 샐러드를 한 입 먹었지만 텁텁한 귀리 맛에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러다 체력 다 빠지겠어. 나이 들어서 단백질이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르신들 영양 생각한다더니 영양은커녕 힘만 빠지네. 주변 테이블에서도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이러다 병 걸려요. 돈을 아끼는 건지 이렇게까지 하네. 태수는 속으로 이건 우연이 아니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방에서 책을 읽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뭐지? 의자가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귓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짚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침대 옆 비상벨이었습니다. 힘겹게 팔을 뻗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B-이 경고음이 울리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1분, 3분, 5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늦어? 몸이 무겁게 바닥에 눌린 채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 형님, 계세요? 목소리는 옆방의 김용만이었습니다.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네.
용만이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직원들이 와야 하는데 왜 안 오지? 용만은 태수를 부축하며 복도 끝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네. 305호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요. 10분 뒤 마침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표정에는 긴박함이 없었습니다. 어지럼증이면 우선 누워서 쉬셔야죠. 용만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쉬운 상황이에요? 비상벨 누른 지 10분이 넘었는데 이제 와요? 오늘 근무 인원이 좀 부족해서요. 부족하면 보강을 하든가. 여기 돈이 얼만데? 태수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그 무심한 대답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어제 비상벨 눌렀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담당자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게 다예요? 사과문이라도 붙이고 재발 방지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책임감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씁쓸하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이야기가 또 모였습니다. 태수 형님 얘기 들었어요. 비상벨 눌렀는데 10분 넘게 안 왔다면서요? 이건 그냥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야. 이래놓고도 사과 하나 안 하네. 여긴 진짜 무책임해. 박정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인데 원래 여기 의료진이 상주했거든. 근데 비용 줄인다고 계약직으로 바꿨대. 그것도 인원 절반으로. 뭐라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지. 순간 공기 속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태수는 밤마다 비상벨을 흘끗거리며 잠들었습니다. 혹시 또 쓰러지면 이번엔 아무도 못 올 수도 있겠지. 식당에서 나오는 밋밋한 샐러드를 보며 그는 식욕마저 잃었습니다. 청소는 여전히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가와 수영 강사 결강은 일상이 됐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불친절했고 프로그램은 축소되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겠다. 그 비상벨 사건 이후 김태수의 마음속에 불신이 뿌리내렸습니다. 식당에서 밋밋한 샐러드를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돈만 뜯어내는구나. 그날 저녁 옆방 김용만이 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뭔가 해야겠어요. 뭘? 증거를 모아야죠. 그냥 불만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니까. 맞아. 그래야 나중에 우리도 떳떳하게 퇴소할 수 있지. 그들은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날카로운 결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청소 안 해주면 바로 찍어야지. 아침 10시 그는 일부러 방을 비우고 서예실로 갔습니다. 오후 2시 돌아와 보니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쓰레기통엔 전날 버린 휴지와 과일 껍질이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찍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매일 청소라니 웃기지도 않네. 저녁에 김용만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용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도 오늘 찍었어요. 우리 방은 화장실에 곰팡이까지 그대로 있더라고. 좋아, 이런 거 모아두면 힘이 되지. 그 주 목요일 요가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강당 앞에서 기다렸지만 10시가 되어도 강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직원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오늘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휴강입니다.
그럼 미리 공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태수는 순간적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잖아요. 내 사정이 있어서. 입주비와 관리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이런 서비스는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직원의 대답은 더듬거렸고 그 모든 소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태수와 용마는 식당 메뉴판을 매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초까지 찍힌 메뉴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샐러드, 수프, 빵, 과일, 고기나 생선은 한 달에 3번 정도뿐이었습니다. 이거 전문가한테 보여주면 영양 불균형이라고 나올걸요. 그래서 내가 아는 영양사한테 보내놨어. 결과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할 거야. 카페 한쪽 둥근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정수, 이명희 여사, 최필수 할아버지 모두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저는 한 번은 식당에서 음식이 상한 걸 먹었어요. 저는 청소부가 제 물건을 맘대로 옮겨놨더라고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불평만 하다 끝나면 안 됩니다. 각자 겪은 일을 증거로 남깁시다. 좋아요. 사진, 녹음, 날짜 다 적어놔요. 그 순간 작은 모임은 은밀한 증거 수집팀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 앞에서 관리소장과 마주쳤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카메라 들고 다니시네요. 아, 취미로 사진 찍는 겁니다. 소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시설 안에서는 허가 없이 촬영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찍을 일도 없겠죠. 둘 사이에 짧지만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내가 뭘 하는지 눈치채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옆방에서 용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내일 식당에 고기 나온대요. 오, 드디어? 아니, 그래서 내가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비교하면 효과 있겠네. 그렇게 태수와 증거 수집팀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싸움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이 싸움은 공개적으로 터져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11월의 첫 월요일 저녁 1층 카페 한쪽 테이블에 5명의 입주자가 모였습니다. 김태수, 김용만, 박정수, 이명희 여사, 그리고 최필수 할아버지. 창밖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테이블 위 공기는 잔뜩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 모였죠? 태수가 주머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지난 한 달간 우리가 모은 증거가 다 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날짜별 메뉴판, 청소 상태 사진, 결강 안내 녹음까지. 파일을 넘길 때마다 한숨과 분노가 번갈아 터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이명의 여사가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매일 객실 청소, 정기적인 운동 강습,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이 다 명시돼 있잖아요. 며칠 동안 카페와 서예실, 수영장에서 은밀히 대화를 나누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나도 포함시켜주세요. 저도요. 그냥 참다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사람 수가 늘어나자 태수는 종이에 각자 경험한 피해를 적게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갈 때 개인 진술서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박정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에요.
이건 보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낸 돈과 기대한 서비스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수요일 점심이었습니다. 메뉴는 감자 수프, 샐러드, 빵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는 그림자도 없었죠. 김용만이 식판을 들고 식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고기 반찬 없어요? 이번 주는 채식 주간입니다. 그럼 사전 안내라도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결정된 거라. 옆에서 태수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상황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기록하겠습니다. 직원 얼굴이 굳었고 식당 안에 다른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와 동료들은 관리사무소에 단체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 소장이 묻자 태수가 파일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모은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 미이행, 결강, 부실한 식단, 그리고 비상벨 사건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합니다. 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김 선생님, 이런 건 절차를 밟아야. 절차요? 비상벨 눌러도 의료진이 안 오는 곳에서 절차를 믿으라는 겁니까?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장은 잠시 후 얼굴을 굳혔습니다. 만약 이걸 외부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박정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위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증거를 가져오시죠. 그 순간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서서 지켜봤습니다. 이 싸움, 이제 물러설 수 없다. 태수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서울에 있는 옛 직장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아는 기자 있나? 노인 복지 문제 다루는. 있죠. 왜요? 자료 좀 보낼게. 기사로 내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줘. 다음 날 기자에게 파일이 전달됐고 그는 충격적인 실버타운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 기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기사가 인터넷 뉴스에 떴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탔습니다. 노인들 등치는 악질 시설. 비상벨 눌러도 안 온다고. 실버타운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입주자들의 증거가 하나하나 공개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소장은 태수와 동료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 이 사태를 더 키우지 말아주십시오. 며칠 뒤 보상 합의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각자 낸 입주금 중 일부가 환급되고 위약금도 면제되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나가자. 그의 시선은 옆방 김용만을 향했습니다. 형님, 우리 시골 내려가서 같이 삽시다. 좋지. 거긴 비상벨 없어도 서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의 웃음 속에는 싸움을 끝낸 후에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태수는 짐을 꾸리기 위해 작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책, 옷, 서예 수업에서 쓴 화선지, 그리고 딸이 미국에서 보내준 가족 사진.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옷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방 안은 어색하게 조용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익숙해진 창밖 풍경, 엘리베이터의 딩소리, 복도에서 들리던 발자국들 모두 오늘로 끝입니다. 문을 열자 맞은편 김용만이 이미 문 앞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형님, 다 챙겼어요? 응. 더 오래 있었으면 괜히 짐만 불어났을 뻔했네. 둘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태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있었지. 하지만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거다. 실버타운을 벗어나니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예약해둔 시외버스는 오전 9시 출발이었고 창가 자리에 앉은 태수는 가로수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참 이상하죠? 김용만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우린 거기서 나올 때 싸운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떠나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거지. 어디서든 버틸 만한 이유가 있으면 또 웃게 되니까.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시골집 방이 2개라 그랬죠? 예. 마당도 있고 뒤에 밭도 있어. 겨울 지나면 감자, 고구마 심을 수 있고. 그럼 나 그 밥 맡겠습니다. 대신 형님은 요리 담당. 좋아. 내가 군대 있을 때 취사병이었거든. 둘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자유로웠고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도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40분쯤 차를 타고 들어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지붕에 파란 대문, 그 옆에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집. 집안은 아담했지만 깔끔했습니다. 나무 바닥에 옛날식 장롱, 그리고 부엌 한쪽엔 장작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 집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말고. 여기선 숨이 잘 쉬어지네. 짐을 풀고 마당에 나와 보니 감나무에 몇 개 남은 홍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하나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다. 여긴 진짜 달다. 서울서 먹는 홍시랑은 다르죠? 응. 사람 사는 맛이 나. 그날 저녁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태수는 두툼한 두부와 호박을 썰어 넣고 장독에서 퍼온 된장을 풀었습니다. 김용만은 마당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뒷마당에서 따온 갓김치를 꺼냈습니다. 형님, 저녁 준비됐어요? 됐지. 이런 밥상은 실버타운에서 100날 있어도 못 먹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형님, 우리 여기서 뭐 하면서 지낼까요? 봄 되면 밭 깔고 여름엔 텃밭 가꾸고 가끔 읍내 나가서 장도 보고. 좋네요. 시계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형님, 솔직히 거기서 나올 때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하지만 무서운 건 시설에서의 불안이었지. 여긴 그런 불안이 없어. 맞아요. 비상벨 없어도 옆방에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든든하네요. 태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진짜 나답게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이 남은 세월을 따뜻하게 채워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6시 창밖에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에 김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알람이구나. 이불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김용만도 벌써 부엌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끓이고 있어요. 일찍 일어났네. 여긴 그게 자연스러운 법이지요. 서울에선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두 사람은 부엌에서 잠시 담소를 나누며 새로 산 텃밭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자, 고구마 그리고 옥수수도 심어보자고요. 가을에 수확하는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 좋네. 오전 마을회관에 다녀오던 길에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맞죠? 김용만 씨, 김태수 씨? 네, 맞습니다. 환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적어서 걱정이 많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두 할아버지의 진심이 전해지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감자 조금 있으니 나중에 드세요. 내일은 마을 행사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태수와 용마는 처음 맞는 정겨운 마을 사람들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각자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마당 한켠에서 작은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용마는 마당 뒤쪽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형님, 허리가 좀 아프네요. 그럼 내가 먼저 쉬게. 일은 나눠서 하면 되니까. 저녁 태수는 직접 따온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고, 용마는 새벽에 잡아온 닭고기로 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맛, 이 냄새. 실버타운에선 느낄 수 없던 자유야. 어느 날 오후 집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문 앞에는 딸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소식 듣고 와봤어요. 걱정했어요. 손주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감나무에 올라가 홍시를 따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너무 좋아요. 태수는 딸과 손주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할아버지의 생활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농사일을 배우며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실버타운에서의 일들이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싸워서 나오길 잘했지. 맞아. 저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앞으로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앞으로 어떤 계획 있어요? 건강 챙기면서 이 마을에 뿌리 내리는 거지. 좋습니다. 그럼 내년 봄엔 큰 감자 축제도 준비합시다. 그들의 눈빛은 어느새 시골의 진짜 주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김태수는 마당에 나와 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 참 고맙네. 조용히 말하면서 감자 모종을 심었습니다. 옆에서 김용만이 호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 밭도 좀 손봐야겠어요. 봄 되면 배추도 심을 수 있게. 그래, 한 뼘 한 뼘 정성 들이면 알곡이 되지. 둘은 웃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태수와 용만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텐트 치고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 감자전이 우리 마을 자랑이 될 거야. 이명의 여사가 손수 만든 반죽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태수는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 이사온 청년 농부가 인사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홍준수입니다. 도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하네, 준수 씨. 우리 같이 이 땅을 가꾸자고. 준수는 농사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마을 홍보도 도와주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태수는 마음의 빚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아버지, 여기 오셔서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아요. 딸의 말에 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멀리 있어도 항상 내 마음에 있단다. 손주들과 놀면서 그는 자신이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축제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수와 용마는 무대 위에 올라 마을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박수와 환호 속에서 두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 참 다채롭네. 그렇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작도 있으니. 태수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후회 없이 살자. 그래요,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따스한 빛이 비쳤습니다. 이제 진짜 삶의 빛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